자, 이번에 네 번째는요. 공부 준비입니다. 공부 준비. 공부한다고 해서 바로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자, 기간. 내가 공부를 마음먹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공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책 앞장만 시꺼매. 왜?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방법도 모른 채 그냥 들이대니까. 그래서 앞에만 시꺼먼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양이 너무 많거든. 그리고 이게 하다가 보면은 앞에 걸 당연히 까먹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까먹는다는 거를 당연한 걸로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앞에 거 오씨 내가 공부한 게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앞에 거 다시 또 봐. 그리고 또 진행하다 또 앞에 거 생각이 안 나. 당연히 생각이 안 나지. 그러니까 공부 방법도 모르고 계속 들이대다가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요. 아니죠. 자, 공부 준비는 공부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공부할 준비는 보통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달 정도는 기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 공부할 준비는 한 달가량 준비를 해야 된다. 한 달가량. 왜 한 달가량이냐면 공부 장소도 잡아놔야 되고요. 자, 여기 나오죠? 공부 장소를 잡아야 돼. 공부 장소 어디서 할 거냐? 평일에는 어디서 하고 주말에는 어디서 하고 이거를 공부 장소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독서실에서 해야겠다. 그러면 독서실도 어디 독서실을 할 거야? 집 근처에서 할 거야? 회사 근처에서 할 거야? 아니면은 뭐 그 주변에 독서실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또 이동을 해서 할 거냐고. 이걸 준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준비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변 관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나 혼자 지금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근데 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주변과 교류 없이 그냥 내가 그냥 하겠다 생각하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나를 공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자, 일단 회사를 봅시다. 회사에 나랑 같이 당구 치고 싶어 하고, 나랑 같이 술 먹고 싶어 하고, 나랑 같이 골프 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하고 관계 정리를 해야지. 내가 공부해야 되니까. 아유, 부장님, 제가 이번에 그 독하게 한번 마음 먹고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회사 생활은 방해되지 않게 일은 열심히 할 텐데요. 제가 회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좀 그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회식은 참석을 하겠지만 그 외에 뭐 그 중요하지 않은 행사는 좀 빼주시면 어떨까요? 하고 상의하는 척하면서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합격하면은 거하게 한번 쏠 테니까요. 아유, 이번에 저기 그 술자리나 이런 거는 좀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부탁을 좀 하는 거죠. 김 차장, 우리 그 내가 진짜 저기 그 나이트 가서 거하게 한번 쏠 테니까,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주변 관계를 하셔야 돼요. 자, 직장은 직장대로. 그 다음에 가정. 자, 여러분들
혼자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저처럼 혼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행사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참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행사가 있잖아요. 저기 부모님 집도 가면 가야 되고 처갓집도 가야 되고 결혼식도 가야 되고 뭐 어디 뭐 칠순잔치도 가야 되고 막 행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 와이프나 그러니까 이제 주로 남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와이프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내가 3개월만 진짜 열심히 할게. 3개월만 빡세게 열심히 할게. 딱 3개월만 열심히 할 테니까 요 기간은 가족 행사 빼주고 우리 여행 가는 거 공부 이후에 미뤄줘. 대신에 내가 합격해가지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우리 가족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게. 라고 가족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애들도 마찬가지야. 야, 아빠가 내가 이번 겨울에 스키장 가기로 한 거 내가 못 가는데 꼭 합격자 발표하고 꼭 합격해가지고 그 기쁜 마음으로 같이 갈 수 있게 할게. 네, 노력할게. 스키장은 지금 저기 10, 11, 12월 달에 요 3개월은 조금 지양해주고 우리 그 어디 뭐 놀러 가는 것도 요 딱 좀 합격하고 이후에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제 애들한테도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게 이제 동의가 다 끝나면 그때서야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공부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공부가 힘들어지니까 핑계를 대는 거야. 결혼식이 있는데? 저기 처갓집 가야 되는데? 공부하다가 힘드니까 이제 여보 처갓집 저기 이번에 엄마가 뭐 해놨다고 뭐 오라 그러는데 가야지.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저기 처갓집에 행사 있는데 당연히 가야지. 그러면서 간다니까요. 공부할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빼먹은 게 있는데 아직 얘기 안 한 게 있는데요. 공부는요 딱 3개월만 열심히 빡세게 하시면 돼요. 빡세게. 제가 여기다가 꾸준히라고 했는데 그 꾸준히 할 때 3개월만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밑바탕이 돼가지고 계속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개월만 목숨 걸고 하시면 돼요. 3개월. 자, 쉽게 설명을 하면요. 10, 11, 12. 이때가 공부하기 제일 좋은 달이에요. 1년에 공부를 언제 하냐면 10월, 11, 12. 요 3개월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이때가 공부하기가 제일 좋아. 근데 10월, 11월은 좋은데 12월은 막년회가 있고 송년회도 있고 신년회도 있고 막 유혹이 많잖아요. 근데 뭐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12월은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요 3개월만 목숨을 걸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농사는 100% 성공합니다. 근데 요 10, 11, 12, 3개월을 어영부영하면 내년 농사는 장담을 못해요. 자, 그러면 10월 10일, 11, 12가 아니고 중간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때 시작하면 늦은 거예요? 아니면 10월 달까지 기다려요? 아니야. 하기로 하고 준비하기로 하고 준비 딱 스타트 한 달, 3달만 열심히 하잖아요. 똑같아. 근데 10월 10일, 11, 12가 아니고 중간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때 시작하면 늦은 거예요? 아니면 10월 달까지 기다려요? 아니야. 하기로 하고 준비하기로 하고 준비 딱 스타트 한 달, 3달만 열심히 하잖아요. 똑같아. 근데
1년 중 가장 좋은 달이 10, 11, 12다. 왜 그러냐면 자, 상상해 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이렇게 있잖아요. 2월 달까지는 겨울이에요. 겨울이라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좋아. 자, 근데 3, 4, 5, 6, 7, 8, 9 요때까지는 뭐냐면 날이 따뜻하다. 날이 따뜻하면 어떻게 돼요? 날이 따뜻하면 어떻게 해? 놀러 가고 싶어진다. 놀러 가고 싶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붕 떠서 공부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과학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밖에 나가고 싶고, 춥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나 밖에 꽃도 보고 싶고, 벚꽃이 쫙 피었는데 바람도 쐬고 싶고 막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된다는 거지. 이때가 최적으로 제일 잘 된다는 거야. 9, 10, 11, 12. 이때가 제일 잘 돼요. 근데 9월달 같은 경우는 추석이 껴있고 10월 초까지 추석이 껴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마음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면 10월, 11, 12월 요때가 제일 좋아. 그래서 요 공부하기 좋을 때 2월까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 3개월, 진짜 3개월만 열심히 하면은 그 내년은 그 적당히 그냥 꾸준히만 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때는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시기이고, 추워지게 되면은 안에 틀어박혀 있어 하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안에서 뭐 할 거예요? 공부해야지. 그죠? 그래서 공부하기가 좋다. 근데 이제 엉덩이가 그 무겁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이때도 공부를 잘한다. 그리고 이때도 그냥 마음 먹었으면 이때도 나가는 거, 그때 마음 먹었을 때가 시작이 반이잖아요. 마음 먹었을 때가 그때 공부 준비한 거 요거 딱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만 목숨 걸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개월만 나 진짜 나 죽었다. 나 방해하지 마라. 나 공부해야 된다. 3개월 100일만 딱 100일만 마늘 먹고 양파 먹고 딱 그것만 먹고 사람이 되는 거죠. 곰이 사람이 되듯이 그렇게 계속 공부만 하시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100일만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내년 농사는 100% 성공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준비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책을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준비물이 이제 첫 번째가 A, 필기구. 중요한 거예요. 필기구는 볼펜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모나미 FX153 1.0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필기구는. 볼펜은 무조건 1.0 이상으로 사셔야 돼요. 1.0. 자, 두 번째. 책. 책은 두 가지, 책은 이제 그 환경보.
건설안전기술사 1, 2권. 그 다음에 기무식, 길잡이, 토목시공기술사, 토시기, 토목시공기술사 용어설명, (1, 2권). 그 다음에 한청구 교수의 레미콘 품질관리, 이거는 1, 2, 4, 5권. 산 거는 안 사셔도 돼요. 산 거는 사면 안 돼. 산 거는 저는 몰라서 산 거를 샀어요. 제가 그때 공부할 때만 해도 1, 2, 3권이 있어서 1, 2, 3권을 샀는데 4권, 5권은 안 샀어요. 저는 안 샀는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사면 좋냐면 이 레미콘 콘크리트에 관련돼 가지고 한청구 교수가 굉장히 쉽게 잘 써놨어. 그래서 이 책을 모르고 공부를 한 거랑 알고 공부를 한 거는 이 Y를 알게 돼요. 왜 매스 콘크리트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매스 콘크리트의 그 하자가 왜 발생이 되고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이 되고 이게 자세하게 써져 있어. 근데 일반 우리 한경보 건설안전기술사 기무식 거기에는 그런 Y가 빠져 있단 말이야. 이 Y가 빠져 있는 거를 제가 강의에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 있지만 그건 세발의 피예요. 더 깊숙하게 정확하게 알라 그러면 이 레미콘 품질관리 책을 읽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콘크리트의 비중은 약 한 10%에서 20% 정도 돼요.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Y가 있기 때문에 Y가. 그리고 건축기술 지침. 이거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나온 거예요. 요거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1, 2권.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책은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단에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안전보건공단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나침반이라는 나침반 가설공사, 나침반 제조업, 나침반 건설업, 이제 뭐 건설업을 하거나 전기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안전보건 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예요. 나침반 자료를 꼭 다운을 받아가지고 PDF로 돼 있거든요. 그걸 다운을 받아서 뭐 출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정리를 하시든지 그거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책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부 방법. 자, 공부 방법은요, 이제 준비도 끝났으니까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 또 준비를 할 게 또 있어. 합격 수기를 찾아야 된다.
합격 수기. 자, 여러분들이 그 기술사를 합격을 했다 그러면은 강사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합격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떻게 공부를 했나 그거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합격 수기 우리 그 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제가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다른 우리 학원만 말고 다른 학원 수강생들이 올려놓은 것도 그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 합격 수기를 최대한 많이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걸 읽어보게 하냐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그걸 내가 적용을 해야 되거든. 거기에 합격 수기에 단순히 나는 이렇게 그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했습니다. 잘한 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여기에 방법. 그러니까 이제 답안 작성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신 분이 있어요. 나처럼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그 다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될 수 있게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왜 버려? 취해야지. 땀이 한 거. 자, 이거는요, 합격 수기는 쉽게 얘기하면 족보예요, 족보. 족보가 뭐냐면 우리 대학교 시험에 그 대학교 시험 볼 때 시험에 나왔던 거 기출문제죠. 기출문제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거를 공부해가지고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요령 있게 하는 사람들은 작년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그걸 보고 그것만 공부를 하는 거지. 재작년 시험에는 뭐가 나왔고 3년 전에 뭐가 나왔고 4년 전에 뭐가 나왔고 다 이거 나오면 그것만 공부하면 되잖아.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기술사 시험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 또 이 얘기 또 해야 되는데 기술사 시험은요 합격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우리가 박사가 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야. 박사가 되려고 하지 말고 기술사가 된 다음에 박사급으로 공부를 해놓으시면 돼. 왜 그 기술사 공부할 때 박사처럼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늦추냐고. 빨리 합격을 해야지. 그죠? 자, 그래서 합격 수기를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 합격 수기를 읽어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 족보죠, 족보.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된다.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된다. 기출 문제는 제가 생각을 할 때 용어 100개, 논술 50개, 만 준비를 하면 된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고요. 실제로는 안 그렇고요. 여러분들 쉽게 하려고 제가 그 100개, 50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200개, 100개는 하셔야 돼요. 최소 200개, 100개는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합격 수기를 보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용어 100개, 논술 50개, 논술
100개로, 용어 200개, 논술 100개로 추립니다. 일단 추려요. 추리고 나서 세 번째로 뭘 해야 되냐? 목차를 외워야 돼. 자, 목차를 안 외우면 어떻게 하냐? 안 외워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어. 근데 외우면 더 많은 도움이 돼. 그래서 반드시 외우는 게 좋아요.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외워서 머릿속에 있는 거하고, 이걸 봤었나? 어디서 나왔나? 헷갈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이게 맵을 그려주는 거예요, 맵을. 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예? 여기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목차를 외우잖아요. 목차를 외우라 그러면 가설, 토공사, 기초공사, 그 다음에 사면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뭐 이렇게 쭉 있어. 이게 순서대로 이게 쭉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몇 가지가 있고, 여기에서 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 큰 거 외우고, 그 다음에 요거 그 안에 있는 작은 거 외우고, 이렇게 살을 붙여가면서 외워야지. 처음부터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미련한 거다. 큰 거부터 먼저 외우고, 분류화라고 하죠, 여러분들. 분류화. 가장 큰 폴더는 기술사 폴더죠. 거기에 이제 기술사 폴더에 법, 산안법, 건진법, 시트법, 법, 그 다음에 산업안전, 그 다음에 기술론, 이렇게 딱 나눠놓고, 기술론 안에는 가설공사, 토공사, 이제 총론, 가설공사, 토공사, 뭐 기초공사 이렇게 쭉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안에 이제 또 뭐 그 안에 이제 뭐 그 토질 시험 뭐 이거 뭐 쭉쭉 이렇게 또 분류가 있습니다. 그 분류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작은 거, 거기에 뭐 강급비 뭐 전비 무슨 비 그거를 목차를 외우는데, 무슨 목차를 외우냐? 이 추린 거를 외우는 거예요. 위치를 외우는 거예요. 여기에 그 부마철력이 있어. 그럼 부마철력이 어디야? 이거 기초에 파일 공사에 거기에 그 현장 타설 말뚝공법으로 거기에 있는 거죠. 현타 말뚝에. 왜냐하면 부마철력은 항타 말뚝에는 없거든. 그러니까 기성 콘크리트 말뚝에 있는 기성 콘크리트 말뚝에 있지만 기성 콘크리트 말뚝에 있으니까 기성 콘크리트 그러니까 말뚝에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그 맵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 목차 외우기가 맵 그리는 거예요. 이걸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살을 하나씩 붙일 수가 있거든. 내가 공부한 거를. 그래서 이거는 목차 외우기는 이 맵 그리기란 말이에요. 맵 그리기.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 또 그 설명을 드리면, 이걸 이제 하는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법고시 합격을 할 때 그분이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도 합격을 하고 연수원에서도 성적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성적이 높은 사람들 순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그 배정이 되는데 판사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성적이 높았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지금 이것처럼 뭐가 중요한지 그거를 쫙 뽑아. 그리고 목차에 맵을 그리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전지, 그 전지 있잖아요. 그 많은 큰 전지, A4 용지가 아니라 전지 이만한 거에다가 이제 그 중요한 거를 다 이제 딱 뽑아놓고 이거를 맵을 그리는 거죠. 맵을 쫙 그려가지고 이제 분류를 해. 큰 거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거를 이제 내가 뽑아놓은 것들을 다 위치를 시켜 이렇게. 거기에 또 이제 살을 붙여 이렇게.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그 큰 장판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분은 공부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장판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제가 장판지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남이 해놓은 거. 그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일단 기출문제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목차를 이렇게 매 그리기를 통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그 장판지를 남들이 만든 것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되면은 공부의 기본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제가 장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게 끝나면 뭘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까지 다 됐으면 답안을 만드셔야 돼.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답안 작성을 해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첨삭을 받아야 돼요.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첨삭 기간에 있을 때는 첨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첨삭 기간이 아닐 때는 개인적으로 답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는 뭐 이제 답안에 잘 되고 잘못되고를 제가 피드백을 해드립니다. 자, 이 과정을 거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답안 작성 방법하고 채점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자,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안 작성 방법의 원칙은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 답안 작성을 하려면 첫 번째 원칙, 1원칙. 눈을 즐겁게 해라. 자, 기술사 시험은요. 눈을 즐겁게 해서 필기를 합격을 하는 거고요. 귀를 즐겁게 해서 면접을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눈을 즐겁게 하고 귀를 즐겁게. 자, 여러분들이 채점관이야. 기술사 답안지 채점하러 왔어. 근데 보면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해 보이는 답안들 다 많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도 이쁘고 글씨도 이쁘고 배치도 잘 돼 있고 시원시원하게 잘 돼 있고 약간 여백의 미도 있고
아주 아름답게 꾸며진 답안이 있습니다. 점수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점수 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 본능적으로요. 이쁘고 잘생긴 거에 사람은 호감을 느껴서 점수를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그냥 글만 써져 있는 거하고 그림과 같이 써져 있는 게 그림에 써져 있는 거에 눈이 가게 되고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도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 거랑 허접하게 그려져 있는 거랑 보면 그림이 잘 그려져 있는데 가게끔 돼 있어요. 그 본능이야, 본능. 점수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쁘게 쓰고 그림 이쁘게 그리고 꾸며야지. 글과 그림으로 꾸며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칙이 답안은 반드시 채워라. 자, 답안지 하나는 22줄이에요. 기술사 답안지는 22줄로 세로줄 3줄이 있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의 답안지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꽉 채워야 돼요. 채점관이 만약에 채점을 하는데 요만큼만 써져 있어. 70%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시간 내에 작성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은 내공이 부족한 사람이거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뭐예요? 감점이지, 감점. 시간을 부족하다는 건 내공이 부족한 거죠. 시간 내에 작성하게끔 시간이라는 걸 정해준 건데 그 시간 내에 못 썼다는 건 뭐예요? 내공이 부족한 거지. 그리고 채우지를 못했다. 이건 더 심각한 거죠. 그만큼 채울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점수를 감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는 한 장. 자, 용어 한 장. 논술은 3장을 쓰셔야 돼요. 이걸 목숨처럼 생각해야 돼. 무조건 한 장, 3장을 꽉꽉 채워줘야 돼. 그래야 합격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원칙. 채점자를 고려해라. 네가 점수 주는 거 아니잖아. 자, 자기가 작성한 거 자기가 점수 줍니까? 아니에요. 점수 주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근데 점수 주는 사람을 생각을 안 하고 야, 그냥 내가 봤을 때 어우, 엄청 잘 썼어. 만족해. 이런 사람들 태반이에요. 아니잖아. 우리는 누군가 채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내가 시험 문제 내고 내가 채점하고 이런 데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착각해. 진짜 바보 같아. 이게 기록 경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역기를 100kg 드느냐 이걸 시험하는 시험이 아니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술 점수를 매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100kg 들었습니다. 합격! 이게 아니라 이 역기 드는 거를 묘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거란 말이야. 그냥 100kg 역기를 들었습니다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역기를 어떻게 이게 그 표현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건데
그러면은 점수를 어떤 시스템으로 점수를 주고 어떤 사람이 채점을 하고 이걸 알아야지. 알아야 그대로 답안을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아. 왜? 그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없어요.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습니다. 내 답안이 도대체 몇 점일까? 내가 이거 작성했는데 이거 이렇게 작성해서 합격할 수 있어요? 이거 도대체 25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이거 1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은 제가 점수를 매길 줄을 아니까. 아, 이 정도면은, 그 정도면은 7점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잘 썼기 때문에 이건 8점이에요. 8점짜리. 논술로 치면은 21점 나옵니다. 이거. 나와요. 그럼 저 지금은 아니까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그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저도 몰라서 얘기를 못 해준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거에 대해서 아, 요거는 6점짜리 답안밖에 안 되니까 8점을 받기 위해서는 요걸 개선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정확한 내용을 쓰고 정확한 내용을 쓰고 점수를 받기 위해서 꾸며야 된다는 얘기예요. 채점자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간과를 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점수를 누가 주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 사람한테 점수를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정성스럽게 내가 답안을 써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 답. 자, 답이라는 건 뭐냐면요. 시험지가 이렇게 22줄이에요. 두 줄, 이렇게 22줄. 22줄인데, 자, 세로줄이 이렇게 있고, 문제가 부마철력이다 그러면 부마철력. 1번 부마철력 쓰고, 여기다가 답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옳은 행위인가? 아니면 안 좋은 행위인가? 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남들이 저렇게 쓰니까 나도 써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수동적인 거지. 능동적인 거를 능동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를 알아야지. 왜? why? 저게 왜 안 좋은 거야? 알면 안 하는데 모르니까 하는 거잖아. 남들이 하니까.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나도 몰라. 근데 여러분들한테 방향은 제시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22줄이에요. 22줄. 그러면 용어는 한 장을 쓴다 그랬잖아. 용어는. 그럼 부마철력에 대해서 한 장을 쓰는데 이 내용을 22줄에서 이제 문제 한 줄 빼면은 이제 21줄이 되는 거죠. 21줄. 21줄을 잘 쓰는 거하고 20줄을 쓰는 거하고 한 줄 차이지만 한 줄 차이죠. 한 줄 차이지만 한 줄이라도 더 쓰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자, 한 줄이라도 더 쓰면 유리하지 않을까? 자, 그림이 만약에 그림을 내가 흑막의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근데 요게 3줄짜리하고 4줄짜리야. 4줄짜리 그림
조금 더 이쁘게 시원하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한 줄이라도 더 내가 저 정확한 정보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어떤 게 낫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답을 쓰는 게 좋은가? 안 쓰는 게 좋은가?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한 줄이라도 더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답을 꼭 써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첨삭할 때 제가 답안 답안 교정을 위해서 첨삭을 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빠. 울컥울컥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좋게 보이겠어요? 안 좋게 보이겠어요?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이아웃이다. 자, 레이아웃이라는 건 말이에요. 논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논술이 있습니다. 자, 논술은 세 장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초장, 중장, 종장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 1번 개요, 2번 그림,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결론. 자, 저는 이런 포맷으로 항상 가르쳐 드려요. 자, 이런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거 하고, (1번) 개요, 2번 그림 이만큼, 그 다음에 3번 이만큼, 4번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5번 결론, 이렇게 쓰는 거. 자, 이렇게도 썼다가 그냥 여기서 3번 하고 여기서 4번, 그러니까 여기서 4번, 중간에서 4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보기가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 시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탁탁 끊어 쓰는 거랑 그냥 그 문제에 따라서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랑, 일단 시각적인 차원에서 얘가 뭔가 정리가 된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거는 뭔가 좀 끊어져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시각적인 문제도 있고, 두 번째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연습을 하면 내가 모르는 문제는 이건 쓸 수가 없어. 이건 모르는 문제는 이건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쓸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그 레이아웃을 딱 정해놓고 연습을 하게 되면 모르는 문제도 다 채울 수가 있어. 왜? 이 포맷을 계속 연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은 조금 안 맞을지 몰라도 이 안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아닐지라도 이걸 다 채워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03회 제가 합격을 했는데 103회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건설안전기술사 난이도에서 최상에 가까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문제가 정말 어려워요. 쉬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를 했을 때
그 시험을 볼 때 그 용어는 한 6개밖에 몰랐고요. 1교시. 그다음에 2교시부터 4교시까지 그 교시마다 아는 문제가 2문제나 1문제밖에 모르겠더라고. 나머지 2문제, 3문제는 몰라. 근데 이게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철골 공정이니까 철골 제가 그냥 막 철골에 관련된 거를 짜집기 해가지고 이 포맷으로 답안을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높은 점수로 또 합격을 했어요. 왜? 점수 받는 방법을 아니까 이 포맷으로 해가지고 그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내가 아는 거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는 거는 많다 그러면 많이 쓸 수는 있어. 막 이렇게 여기서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쓸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준비 안 한 문제는 이거를 쓸 수가 없어. 못 쓰지 당연히.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레이아웃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레이아웃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그 모르는 문제를 나왔을 때도 당당하게 대응해서 바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흐름 구성이에요. 자, 흐름 구성은 뭐냐면 답안은 초반, 중반, 종반 이렇게 세 장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고서다. 자, 우리 보고서를 쓰는데 의견이 이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고 초반에 의견을 제시하고 그거에 그런 일이 왜 발생이 되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사례는 어떻고 요거를 법적인 문제는 어떻고 이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초반, 중반, 종반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있거든. 근데 초반에 있는 게 여기 후반에 있고 결론에 나와야 될 게 요 앞에 있고 요 아니면 요 중간에 있던가. 그럼 이거는 보고서가 개판이지. 그러면은 부장님 결제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딱 가지고 왔어. 그럼 한번 읽어보다가 에휴 하고 집어 던지는 거죠. 네가 회사 생활 몇 년 차인데 보고서를 아직도 이따위로 쓰냐. 개판 되는 겁니다. 개판. 자, 그래서 이 흐름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잘 모르잖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습을 하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과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과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안 해서 우리가 못했던 거지 연습을 하면 물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답안을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은 채점 방법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채점 방법은 제가 전에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게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참고를 하시고 요거는 간략하게 이제 공부 방법에 관련돼서 요 정도만
요거는 반드시 이해를 할 정도만, 그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채점관. 채점은 누가 하냐면, 채점관은 3명이 있습니다. 각 교시별로 3명씩이에요. 그러면 이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총 12명이에요. 4교시까지니까. 각 교시별로 3명이 있어요. 그러면 채점관은 누구냐?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이죠. 인력공단. 산업인력공단에서 그 건설안전기술사 채점위원을 모십니다 하고 그 모집 요강을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응시를 하신 분들이 그 채점관이 돼요. 그리고 출제위원이 있고, 문제 출제위원이 있고, 채점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면접위원이 있어요.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출제위원 하는 사람들이 채점위원도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해요. 돌아가면서 다 인력풀에 등재를 해놓고 이제 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분들은 제가 도대체 그거 뭐 돈도 안 되고 하는데 시간 뺏겨가면서 왜 합니까? 그랬더니 재밌어서요. 좋아서요. 그리고 이런 일로 사회 이바지를 하고 싶어서요. 이런 거 자기 사명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존경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사명감을 가지고 출제위원하고 채점위원하고 면접위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력풀에 등재가 돼 있어요. 자, 그 채점관은 3명이고, 자, 채점 기간, 보통 채점은 언제 하냐면,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은 서울이 있고, 경기도 있고, 강원도 있고, 뭐 이렇게 충청도 있고, 충청도, 전라도 있고, 경상도 있고, 제주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장은 각기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전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 본 거를 이제 다 한 곳으로 모아요. 자, 이렇게 모읍니다. 서울에 모으겠죠. 그러면 이제 각 박스로 이렇게 쫙 있어요. 있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건설안전기술사는 그 박스로 모인 거를 이제 열어서 이제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응시자가 건설안전기술사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정도 돼요. 1000명. 1000명이 되면 이 1000명이, 자, 이게 그 용어를 한 장씩 썼다 그러면은 1000장이죠. 1000장. 만큼 1000장이고.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3000장. 한 문제에 세 장을 썼으니까. 그죠? 3000장. 아니구나. 잠깐. 10문제죠, 10문제. 그러니까 만장이죠, 만장. 10문제니까 만장이잖아요. 10문제니까. 용어는 만장이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하루 만에 채점을 한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죠? 하루 만에. 보통 제가 물어보니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린대요. 채점하는 기간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채점 장소가 있고, 채점 장소를 이렇게 찾아간대요. 그러면은 이제 찾아가면은 거기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이렇게 일정한 절차를 걸쳐서 안에 들어가 가지고 채점을 하고, 그리고 다시 나온답니다. 그리고 시간 될 때마다 또 가서 채점하고 나오고. 그렇게 채점을 한대요. 그래서 채점 기간이 보통은 일주일에서 한 2주를 걸린다. 그렇겠죠?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같은 채점관인데 어느 날은 또 비슷하게 쓴 답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답안을 한 이 정도 썼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니까 이 정도를 6점을 줬는데 어느 날은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7점을 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어떤 날은 기분이 나빠. 그럼 어떻게 해? 점수가 깎일 수도 있어. 이게 사람이 채점을 하는 거잖아요. 기계가 채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도저히 그거는 그 점수를 받을 점수가 아닌데 그 점수를 받았어요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날은 운이 좋은 날이구나. 제가 답안은 점수를 못 매겨서가 아니라 야, 그걸 8점을 받았어요? 와, 말도 안 돼. 제가 점수를 매기면 절대 그거는 8점을 못 줍니다 하는 것들이 가끔씩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점. 최대점이 아니라 이제 점수. 점수를 이제 어떻게 주냐. 자, 1교시는 용어인데요. 이제 13문제가 나와요. 13문제에서 10문제를 골라 쓰는 거야. 그죠? 10문제를 골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점관이 3명이라 그랬잖아요. ABC라는 사람이 있어. ABC. 자, 채점관은 ABC라는 사람이 있고 10문제를 골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번부터 13번까지 있는데 그냥 1번부터 10번까지 썼다고 칩시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그래갖고 1번 문제를 이제 채점을 하는데 이게 이제 총점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인데 용어는 10점, 한 문제당 10점이 만점이에요. 10문제니까. 그죠? 한 문제에 10점이겠지. 자, 10점. 그러면 기본점이 6점이에요. 기본점이. 자, 그래서 1번부터 6점을 맞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A 교수가 6점 주고 B 교수가 6점 주고 C 교수가 6점을 줬어. 그래서 총점은 18점. 그래갖고 10문제 다 18점씩 맞았어. 그래갖고 18점씩 맞아서 다 합쳐보니까 10문제니까 180점이 되는 거예요. 180점. 자, 2교시는 6문제를 줘요. 6문제에서 4문제를 골라 쓰는 거야. 자, 그래서 100점을 기준으로 하면 4문제니까 25점이 만점이죠. 그죠? 25점. 25점이 만점이고 기본점이 6점은 6점이면 25점을 10으로 나누면 2.5점이 되죠. 한 문제. 그러니까 10분위로 나누면 그러면 6점이면 15점이에요. 25를 10분위로 나누면 2.5가 되고 2.5 곱하기 6은 15예요. 그래서 15점이 기본점입니다. 그러니까 15점씩 3명이서 채점을 했다고 하면 45점이 되겠죠. 45점을 4문제를 45점씩 맞았어. 그러면 180점이 돼요. 180. 그래서 각 교시별로 180점을 이제 기본점을 맞았다고 한다면 총점은 720점이 돼요. 720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점 만점에 잠깐만.
잠깐만요. 10점씩. 30점. 30점. 300점. 1200점 만점이죠. 1200점. 1200점 만점에 60%인 60점으로 하게 되면 총점이 720점이에요. 평균 60점이 720점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총점 1200점에서 평균점인 720점이면 합격이고 719점이면 불합격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점수는 이렇게 매기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다 쓸게요. 1200점 만점에서 720점 평균 점수 60점이면 합격하는 시험이고, 그러면 최고점을 얼마를 줄 수 있냐? 용어는 8점을 줘요. 그 다음에 논술은 최고점이 20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자, 왜 그러냐면 만약에 8점 이상 9점을 줬어. 9점. 그리고 논술도 22점을 줬어. 지금까지 이렇게 점수를 준 적이 없는데 이 답안만 9점을 주고 22점을 줬어. 이상하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들도 지금까지 8점을 줬고 어떤 사람도 9점을 준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은 9점을 줬어요? 줘도 돼. 그러면 줬으니까 사유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유서. 안 그러면 의심받잖아. 당신 이거 왜 9점씩이나 줬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까지 최고 점수가 8점인데 왜? 그러면 예, 제가 이거 보니까 요거를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술 점수로 1점을 더 주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9점을 썼습니다. 그래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근거를 남깁시다. 사유서를 써주세요. 그래갖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채점관이야. 사유서를 쓰고 싶겠어요? 안 쓰고 싶겠어요? 내가 사유서를 쓸 정도로 위험을 쓸 필요가 있을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쓰는 거지. 사유서를 안 쓰기 위해서 9점이나 20점 이상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점은 8점, 20점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채점한 거를 이렇게 보니까 8점, 20점, 8점 이상, 20점 이상은 없었습니다.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점수도 몇 년 전까지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총점만 발표를 했지 지금처럼 개별 점수를 안 줬어요. 안 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개별 점수를 주잖아요. 주니까 어떻게? 개별 점수를 주니까 이제 그 몇 점을 받았는지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알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응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기를 해야 돼. 내가 점수를 받았잖아. 그러면은 내가 그 시험을 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썼는지 그 답안을 똑같이 복기를 해놔야 돼요. 완전 똑같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 근데 대충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내가 뭘 대제목을 뭘 썼고 그림을 여기다가 어떤 그림을 그렸고 도표를 뭘 썼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제 뭐 대충 뭐 어떤 걸 썼는지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 알아. 근데 공부 내공이 안 된 사람은 자기가 뭘 썼는지 기억이 안 나. 당연하지. 공부 내공이 안 돼서 자기 마음대로 막 창작해서 순간적으로 창작해서 쓴 거를 어떻게 기억을 해내냐고.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가 창작을 한 것까지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제지에다가 다 그 써놔야지 이렇게. 왜? 복기를 하기 위해서. 왜 복기를 해내야 돼? 내가 몇 점을 받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썼을 때 이게 6점이구나. 7점이구나. 점수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놔야지. 물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게 신뢰도가 70% 80%예요. 100%는 아니라는 거잖아. 100%는. 그러면 나도 이용하고 이것도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콜라보레이션으로 합산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내가 그냥 이번에 떨어졌구나. 몇 점 그냥 55점이구나. 그렇게 하면 이 점수 그냥 뭐 3번 6점 맞았네. 그러고 말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발전이 없는 거지. 합격할 생각이 없는 거지.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복기를 해야지. 이거 중요한 겁니다. 복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최고점을 이렇게 주는데 그럼 뭘 가지고 채점하냐? 채점 기준이 있어요. 채점할 때 이거는 그냥 그림이 이뻐서 글씨를 엄청나게 잘 썼길래 내가 점수가 주고 싶어서 그건 주관적인 거는 어느 정도 점수까지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채점을 할 때 채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채점 리스트. 체크리스트라는 거죠. 체크리스트, 채점 리스트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출제자가 출제 근거를 제출을 해요. 출제 근거라는 걸 제출을 합니다. 그냥 문제만 뭐 예를 들어서 부마찰력이다 그러면은 문제 이거 출제해 주세요. 부마찰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부마찰력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료. 그러면 부마찰력에 관련된 자료를 딱 제출을 하면 그거를 뭘 갖고 점수를 매겨? 그 부마찰력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 내용이 있나 없나? 내용이 다 있네? 그러면 만점. 그리고 내용이 몇 개 빠졌네? 감점. 근데 뭐 이런 내용까지 있어? 추가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막 채점을 하는 게 아니다. 막 채점을 하는 게 아니고 출제 근거에 의해서 채점을 한다. 그러면 부마철력을 이제 기술론이고, 자, 그러면 안전보건 조정자를 만약에 출제를 했다. 그러면 그건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 공단에서 만든 자료 이런 것들이 아마 출제 근거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이제 예상 문제를 뽑았어. 그러면은 내가 출제위원이야. 그러면은 출제 근거를 어떤 걸 내는 게 좋을까? 그러면 일단 법과 관련되는 건 법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거기에서 먼저 뒤져보고
그리고 공단에서 혹시 만든 자료가 있는지, 원페이지 시트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출제 근거를 내가 만들어 보는 거지. 그러면 그 출제 근거는 이제 답안을 만들게 되면 내가 그 출제 근거의 그 추론이지만 근거에 의해서 만들게 되니까 정답에 그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답안을 만드는 거예요. 채점 기준을 거꾸로 생각해서. 자, 그러면 신공법이다. 그러면 신공법도 마찬가지로 신공법을 제출한 논문이 있어요. 논문.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안전보건공단 자료실에 제일 많아. 자, 이번에 안전난간 선행공법 나왔잖아요. 안전난간 선행공법이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논문에서 봤는데 뭐였지? 나침반 가설공사 편에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공단 나침반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단 자료를 우선으로 보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법이 우선이고 공단 자료를 우선적으로 참고를 해서 답안 작성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이 채점한다. 사람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기계가 채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구성을 하고 똑같이 썼다고 해도 글씨 잘 쓰고 그림 예쁜 사람한테 점수가 1점이라도 더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1점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점은 720점이 총점이잖아요. 1점이 모자라서 719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시다. 내가 719점을 맞았어.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될까요? 불자가 되는 거지. 아니 되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점이라도 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1점, 2점, 3점을 모으셔야 돼요. 그걸 모으게 되면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결론은 기술사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나만 행복해지든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든 우리 지역사회가 행복해지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기술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술사를 땀으로써 행복에 점점 더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술사를 따야 돼요. 근데 기술사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기술사가 좀 더 행복해지는데 유리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중합시다. 딱 3개월만 집중해 주세요. 3개월만 나 죽었어 하고 집중하시면 3개월만 진짜 내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꾸준히 잘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3개월을 어영부영 살잖아. 계속 어영부영 살아요. 누가 술 먹지 않은데? 그러면 귀가 반짝 쫑긋해.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뭐 소고기를 먹으러 간다고? 반짝. 회를 먹으러 간다고? 반짝. 그럼 거기 가 있는다니까. 공부하러 독서실에 가야 되는데 이미 마음이
소고기를 먹는다. 아, 소고기에 소고기에 구워가지고 거기에 그 와사비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 살짝 해가지고 그 소주 한 잔 마시고 그거 먹으면은 얼마나 맛있는데, 이미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공부가 안 되겠죠. 근데 내가 3개월만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고기 먹으러 간다고 귀를 닫아버려요. 눈을 닫아버려요.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 내 몸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 방어막을 이렇게 쳐버리는데, 공부를 어영부영 하면 그게 다 오픈이 되면서 귀가 이렇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저 새끼 나 오늘 술 안 사줄래나? 오우. 자, 3개월만 집중합시다. 3개월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거는 좀 써야 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거 누가 했냐면 헨리 포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 자, 헨리 포드는 이제 그 자동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네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근데 그걸 목표로 안 하고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지. 근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목표하고 실행을 하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